여러분, 혹시 소변색이 예전과 달라졌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온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 적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소한 증상들을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콩팥이라는 장기는 정말 묵묵합니다.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증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인데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더해지면 그 속도가 두세 배는 빨라집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습니다만 콩팥 건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관리하시는 분은 10명 중 1명도 채 안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사실 콩팥을 지키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꿀과 함께 아침에 드시면 콩팥을 살리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꿀과 이것 아침에 꼭 드세요. 콩팥 살아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조합이 콩팥에 그토록 좋은지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병원에 67세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 원래 건강에는 자신 있었거든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고 사구 체역와율은 4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 기능이 절반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문제는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견과류를 한 움큼씩 드셨대요. 그것도 소금에 볶은 견과류를요. 거기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단백질 보충제까지 매일 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콩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요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콩팥의 이 필터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40대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약 1%씩 기능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정도만 남는 셈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 소금까지 많이 드시면 콩팥은 이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아까 그 67세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분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레몬을 함께 드시라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석 달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이분의 수치가 확실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하신 결과예요. 하지만 이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꿀 레몬수 마시는 게 제일 실천하기 쉬웠고 그게 다른 생활 습관 개선의 시작점이 됐다고요. 자, 그러면 왜 꿀과 레몬 조합이 콩팥에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레몬에는 구연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구연산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팥에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콩팥 결석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소변에 칼슘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이 과도하게 농축되면 서로 뭉쳐서 돌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이 결석이 콩팥에서 요관으로 내려올 때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출산의 고통에 비유되기도 해요. 그런데 구연산은 이 결석이 만들어지는 걸 처음부터 막아줍니다.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이 옥살산과 뭉치는 걸 방해하거든요. 실제로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레몬즙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결석 재발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레몬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콩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생기는데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콩팥도 예외가 아니에요. 레몬의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꿀입니다. 꿀이 왜 좋으냐면요. 꿀에는 천연 항균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라고 들어보셨죠?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요로 감염이 정말 흔합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결국 콩팥까지 염증이 올라가서 콩팥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꿀의 항균 성분은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꿀에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과 콩팥 건강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내 미생물 환경과 콩팥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에서 나쁜 균이 많아지면 요독소가 많이 생기고 이게 콩팥에 부담을 주거든요. 꿀과 레몬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레몬의 구연산과 비타민C, 거기에 꿀의 항균 성분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작용해서 콩팥을 여러 방향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서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재료 준비입니다. 레몬은 가급적이면 생레몬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레몬즙 농축액도 있긴 한데요. 여기에는 보존료나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레몬을 직접 짜서 드시길 권합니다. 생레몬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몬을 고르실 때는 껍질이 매끄럽고 무거운 걸 고르세요. 무거울수록 과즙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레몬을 짜기 전에 손바닥으로 굴려가며 살짝 눌러주시면 과즙이 더 잘 나옵니다. 꿀은 어떤 걸 쓰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생꿀입니다. 영어로 로우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열 처리를 하지 않은 꿀을 말합니다. 가열 처리를 하면 꿀 속의 효소와 영양소가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생꿀은 일반 마트보다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믿을 만한 곳에서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꿀이 구하기 어려우시면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렴한 수입산 꿀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 시럽이 섞인 가짜 꿀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짜 꿀은 물에 넣었을 때 잘 안 풀리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가짜 꿀은 금방 풀어지거든요. 이 방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여기서 물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몬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하거든요. 뜨거운 물에 레몬즙을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 속의 효소들은 40도가 넘으면 활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 대략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을 쓰셔야 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시고요. 꿀은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이요.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분이거든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하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잘 저어서 섞어주시고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공복이냐면요. 위장이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컵 드셔서 입안을 헹궈내시고요. 그 다음에 꿀 레몬수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식사하시지 마시고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꿀과 레몬의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드셔도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드셔도 되긴 하는데요. 아침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시면 꿀의 당분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밤새 위산 역류가 생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급적 아침 공복에 드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꿀이 아무리 천연 감미료라고 해도 당분은 당분입니다.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반 스푼 정도로 줄이시거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혈당 체크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위산 역류나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이 산성이다 보니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레몬 양을 좀 줄이시거나 물을 더 많이 넣어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레몬 반 개 대신 4분의 1개만 넣으시는 거죠. 그래도 속이 불편하시면 무리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세 번째, 레몬을 드신 후에 바로 양치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시면 범랑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레몬수를 드신 후에는 맹물로 입을 한번 헹궈 주시고 최소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이미 많이 진행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레몬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먼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꿀 레몬수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생강을 조금 추가하시는 겁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약재로 쓰일 만큼 효능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콩팥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생강이 항염증 효과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생강을 추가하시려면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물에 넣고 살짝 우려내신 다음에 그 물이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레몬즙과 꿀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신 다음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셔도 됩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레몬의 신맛, 꿀의 단맛과 어우러져서 맛도 좋습니다. 다만 생강도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소량만 넣으시고요.
본인 몸 상태를 보시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고혈압 약을 15년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콩팥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거든요. 이분의 사구체역와율이 55 정도였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55면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죠. 이분께 꿀 레몬수를 아침마다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염분 섭취를 줄이시고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검사했을 때 사구체역와율이 60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5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건 쉬워도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5포인트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아침에 꿀 레몬수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해요. 습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되기도 하는데 콩팥은 한번 손상된 네프론이라는 기능 단위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지셨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꿀 레몬수는 그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레몬 하나, 꿀 한 병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콩팥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물을 퍼내면서 다른 쪽에서 물을 붓고 있으면 배가 가라앉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꿀 레몬수를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콩팥의 해로운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이건 콩팥의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소금으로 치면 5g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이 넘습니다. 권장량의 거의 2배를 먹고 있는 겁니다. 나트륨이 왜 콩팥에 나쁘냐면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압력을 받아서 손상됩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들이 있는데 이 필터들이 높은 혈압에 계속 노출되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한번 망가진 사구체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으면 콩팥이 이걸 배출하기 위해 엄청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젊었을 때야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 이 부담이 점점 쌓여서 결국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나트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국물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 문화잖아요. 찌개, 탕, 국, 라면 이런 음식들의 국물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국물을 다 드시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물은 가급적 남기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이 시원한데 어떻게 안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하시면 국물은 정말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공식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라면, 냉동식품, 통조림, 젓갈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자주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외식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식당 음식은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간이 훨씬 셉니다.
손님들 입맛에 맞추려고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해 드시고 외식을 하시더라도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7세 남성분 기억하시죠?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셨다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요. 단백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문제는 과하게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요소를 걸러내는 게 콩팥이에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그만큼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젊고 콩팥이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면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요즘 건강 정보를 보시면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본인의 콩팥 기능 상태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그러면 단백질은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48g에서 60g 정도예요.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지신 분들은 이보다 더 줄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콩류가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닭가슴살도 괜찮고요. 고기를 드시더라도 한 끼에 손바닥 반 정도 크기면 충분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진통제 남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나이가 드시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들 있잖아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줄여서 엔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약들이 콩팥에 해롭습니다. 이 약들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시킵니다. 콩팥에 피가 덜 가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습관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진통제를 드시면 콩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몇 년씩 드시다가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신 분들이요. 그러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일단 진통제를 드시더라도 최소한의 양만 드시고 장기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콩팥에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진통제도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타이레놀 계열 약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과하게 드시면 간에 해롭지만 적정량을 드시면 콩팥에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물리치료를 받으신다거나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신다거나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의외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마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기 싫으시니까 저녁에는 아예 물을 안 드신다고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콩팥에 정말 안 좋습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장기잖아요.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콩팥이 진한 혈액을 걸러내려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소변이 농축되면 콩팥에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콩팥 결석은 정말 고통스럽고 콩팥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200ml 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예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1컵, 식사 전에 물 1컵, 이런 식으로요. 다만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셔서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정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는 게 불편하시면 저녁 식사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되 낮 동안에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5번째, 고혈압과 당뇨 관리 소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콩팥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이 원인이에요. 고혈압이 왜 콩팥에 나쁜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또 다른 방식으로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혈당이 높으면 콩팥의 사구체가 손상됩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분들 중에 콩팥 기능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식습관과 운동도 신경 쓰셔야 해요. 이게 콩팥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6번째, 흡연입니다. 담배가 폐에 나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콩팥에도 나쁩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담배의 유해물질들이 콩팥 조직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빠릅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은 제발 끊으세요. 지금 끊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하시면 콩팥뿐 아니라 온몸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콩팥에 좋은 음식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동입니다. 운동이 콩팥에 좋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심장이나 근육만 생각하시는데 콩팥 건강에도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콩팥 건강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됩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셔야 할까요?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니어분들께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정도 걸으시면 충분해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걷기 외에도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체조도 좋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시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콩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이 모든 게 콩팥에 악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방을 어둡게 하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카페인은 오후에 드시지 마세요. 그래도 수면에 문제가 있으시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정기검진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했잖아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는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로 사구체역와율을 계산하는데 사구체역와율이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90 이상이면 정상이고 60에서 89 사이면 경미한 기능 저하, 60 미만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면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콩팥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이제 콩팥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주의해야 하거든요. 양배추는 칼륨이 적어서 콩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콩팥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세 번째,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 튀김은 피하세요. 네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항균,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모두 있어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매일 마늘 한두 쪽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생마늘이 효과가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리하실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도 좋고요. 다만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니까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콩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신선한 블루베리가 좋지만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달걀 흰자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지만 그래도 단백질은 필요하잖아요. 달걀 흰자는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인 함량이 낮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 배출도 잘 안 되거든요. 인이 많이 쌓이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에 석회화가 생깁니다. 달걀 흰자는 이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노른자에는 인이 많으니까 노른자는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세요. 여덟 번째,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칼륨은 적고요. 빨간 파프리카가 특히 좋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맛도 달콤해서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꿀 레몬수를 드세요.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개와 꿀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생강을 조금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국물은 남기시고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싱겁게 드세요. 셋째,
단백질은 적당히 드시고 진통제 남용은 피하세요. 넷째, 물은 충분히 드시고 고혈압과 당뇨는 철저히 관리하세요. 다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콩팥 수치 꼭 확인하시고요. 일곱째, 양배추, 사과, 생선, 마늘, 올리브오일, 블루베리, 달걀 흰자, 파프리카 같은 콩팥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세요.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꿀 하나, 레몬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친구분들께 알려드리시면 그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